저는 원래 러시아 사람이 아니었어요. 1729년 술레지엔의 작은 독일 도시 슈테틴에서 태어났고 제 이름은 소피아 프레데리카 아우구스타였어요. 아주 평범한 귀족 가문에서 자라며 엄격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땐 저도 제 삶이 제국의 역사를 바꿀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 서재에서 들려온 소식이 제 운명을 바꿨어요. 러시아에서 온 초대장이었고 황실은 후계자 표트르를 위해 신부감을 찾고 있었어요. 제 가문은 혈통과 대경면에서 적당한 후보였고 저는 그 선택지에 올랐어요. 그때 제 나이는 겨우 14살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이름도 언어도 신앙도 바꾸게 되었어요. 처음 러시아 땅을 밟았을 땐 공기보다 시선이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독일에서 왔고 러시아어도 할 줄 몰랐고 정교의 신자도 아니었으니까요. 살아남기 위해선 그들의 말과 믿음과 사고방식을 배워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예카테리나 알렉세예브나가 되었어요. 러시아 황태자와 결혼했지만 남편인 표트르는 제국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는 감정적으로 미숙했고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병정놀이와 외국 왕들의 취업만 쫓았어요. 저는 그런 그를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제국은 언젠가 제가 이끌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록하고 분석하고 외웠어요. 러시아의 역사와 귀족들의 움직임과 교회의 흐름과 군대의 분위기까지 저는 그림자처럼 숨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저 황태자의 아내로 머물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는 누군가의 부속물이 아니라 스스로 황제가 되기 위해 이곳에 왔으니까요. 저는 늘 조용히 관찰했고 언제나 한 발 물러서 있었지만 결코 순응하진 않았어요. 남편인 표트르 3세는 러시아 제국의 황제라고 하기엔 너무도 부족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프러시아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드러냈고 러시아 귀족들과 군대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어요. 병사들을 모욕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았고 백성들조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를 지켜보며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그와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배의 길을 스스로 잡을 것인가. 표트르가 즉위한 지 불과 몇 달, 혼란은 커져갔고 저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귀족들의 분위기를 읽고 황실 근위대와 신중히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마침내 1762년 7월 9일 새벽, 저는 말을 타고 이사크 대성당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곳엔 무장을 한 근위병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날 아침 저는 러시아의 황제가 되었어요. 남편은 도망쳤고 며칠 후 의문의 죽음을 맞았어요. 그 일에 대해 저는 끝까지 침묵했어요. 누군가는 제가 그 죽음에 관여했다고 믿었고 누군가는 그렇게라도 제국을 구한 것이라 말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제 책임을 피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누구의 부인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제국의 중심이자 차가운 권력의 끝자락에 선 여왕이 되었어요. 왕관은 화려했지만 무거웠고 실수는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궁안은 조용했지만 칼날 같은 눈빛들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여왕이 된 저를 시험했고 의심했고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왕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러시아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제국을 위해 싸우지 않을 때 저는 제 자신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키기로 했어요. 그것이 제 사명이고 저의 존재 이유였어요. 제 이름은 예카테리나. 세상은 저를 여제라 부르지만 저는 제국의 마지막 방패였다고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제국을 움직이는 힘이 군대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짜 변화를 만드는 건 사상이고 생각이고 마음속에 일어난 움직임이라고요. 총이 아닌 문장이 제국을 움직이고 굴복이 아닌 신념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왕좌에 오른 뒤
저는 칼보다 펜을 먼저 들었어요. 서재에 스스로를 가두다시피 하며 책을 읽었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 방엔 볼테르와 디드로와 몽테스키웨의 사상이 숨쉬고 있었고 그들과 마치 매일 대화를 나누듯 고민을 이어갔어요. 그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러시아의 여제가 그대들의 사상을 읽고 배우고 적용하려 한다고 말했어요. 이 제국에도 계몽의 빛을 가져올 수 있다고요. 저는 법을 바꾸고 싶어서 입법위원회를 만들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삶을 배우고 러시아의 구조를 다시 생각하고자 했어요. 회의는 길고 갈등은 깊었지만 그 시도 자체가 의미 있다고 믿었어요. 러시아는 한 번도 그런 대화를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계몽주의는 이상적이지만 제국은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자유를 말했지만 농노를 해방시키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귀족들이 제 권력의 기둥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고 그 균형 위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어요. 농노에게 자유를 주는 일은 아름다웠지만 그 자유는 제 권력과 맞바꿔야 했어요. 한쪽 손으론 책을 들었고 다른 한쪽 손으론 왕권을 지켜야 했어요. 교회의 권력을 제한했고 수도원의 땅을 국유화했어요. 신의 권위보다 사람의 이성과 법을 더 믿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개혁이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계몽 전제군주라 부르기도 하고 한편에선 위선자라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양쪽 모두의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상과 권력 사이에서 제국을 끌고 가야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당시의 러시아는 커 보였지만 아직 완성된 제국은 아니었어요. 남쪽에선 오스만 제국이 흑해를 받고 있었고 서쪽에선 폴란드가 불안한 균형 속에 흔들리고 있었고 북쪽과 서쪽엔 발트해와 유럽의 강대국들이 경계를 세우고 있었어요. 러시아는 넓었지만 유럽 중심엔 서 있지 않았기에 더는 변방이 아닌 유럽의 한복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눈을 돌린 건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그들의 손에 쥐어진 흑해는 우리에게 바다이자 벽이었어요. 그 벽을 허물지 않으면 러시아는 언제나 육지에 갇힌 나라로 남을 수밖에 없었죠. 전쟁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장군들의 용기와 병사들의 땀과 귀족들의 자원을 조율해 전선을 움직였어요. 결국 우리는 승리를 거두었고 크림반도를 병합했어요. 그날 러시아의 깃발이 흑해 위로 올라갔고 이제 러시아는 바다를 품은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폴란드였어요. 분열된 귀족 정치와 외세 개입으로 휘청거리던 그 나라에 조심스럽게 영향력을 흘려곤 했어요. 조약으로, 협상으로, 때로는 힘의 균형으로. 우리는 폴란드 땅의 일부를 얻었고 결국 세 차례에 걸쳐 폴란드는 지도의 색에서 지워졌어요. 그 선택이 정당했는지 묻는다면 저는 오랫동안 대답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당시의 러시아에겐 생존이었고 유럽의 질서 속에서 자리를 잡기 위한 냉정한 판단이었어요. 이상보다 결과를 택해야 했어요. 외교는 미소를 띤 전쟁이었고 전쟁은 말보다 빠른 설득이었어요. 그 두 가지 언어에 모두 익숙해졌고 그 사이에서 제국은 조금씩 팽창했어요. 하지만 커진 땅만큼 책임도 커졌어요. 러시아 안에는 이제 수많은 민족과 언어와 종교가 뒤섞이게 되었고 그 다양성은 때로는 아름다웠지만 때로는 통제할 수 없는 혼란이 되기도 했어요. 러시아가 유럽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그 믿음 하나로 칼을 들었고 협정을 맺었고 외교 문서를 선에서 놓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한 모든 일이 옳았는지 누군가는 따지겠지만 그 모든 결정들은 당대의 러시아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피할 수 없었던 선택이자 저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었어요. 사람들은 제게 왜 그렇게 많은 연인이 있었냐고 묻곤 하죠.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웃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건 사랑이라기보다 외로움이었기 때문이에요. 왕좌 위의 여인은 강해 보여야 했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아야 했어요.
하지만 때때로 기댈 어깨가 필요했어요. 제 곁을 스쳐간 사람들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조언자였고 동맹이었고 가장 고독할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던 유일한 존재였어요. 저는 사랑을 갈망했지만 이 제국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리고 제 아들 파벨. 그 아이는 제 피를 물려받았지만 제 방식은 닮지 않았어요. 아들을 사랑했지만 내 자리를 물려주고 싶었지만 그는 제 그림자를 지워내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 가까우면서도 멀었고 사랑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편 예술과 문화 발전에도 힘썼어요. 그래서 유럽 각지에서 그림과 조각 등 예술 작품들을 사들였고 그것들을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해 판궁 안에 전용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 방이 바로 훗날 에르미타주 미술관으로 발전한 곳이에요. 이 공간은 러시아가 군사력뿐 아니라 예술과 문명도 갖춘 나라임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어요.